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93편 대몽전쟁 장렬한 항전이냐 굴욕의 투항이냐. 삼군이 동선역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해질녘에 첩자가 와서 적진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 말을 믿고 안장을 풀어놓고 쉬었는데 산에 올라가 있던 파수병이 갑자기 오랑캐가 왔다고 소리쳤다. 군사들이 크게 놀라 흩어졌다. 몽골 군사 8천여 명이 돌연히 들이닥쳤다. 상장군 이자성, 장군 이승자, 노탄 등 대여섯 명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으나 이자성은 날아온 화살을 맞고 노탄은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졌는데 한 병사의 구호를 받아 겨우 목숨을 건졌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고종 18년 8월에 고려의 중앙조정에서 출정한 고려 3군이 첫 싸움에서 몽골에 패배했다는 내용을 기술한 고려사 조료에 해당 기사입니다. 자비령 근방에 있는 동선역에서 벌어진 싸움이어서 일명 동선역 전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싸움에서 고려 3군의 총사령관격인 이자성은 적의 화살에 부상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방심하고 있다가 기습을 당한 것이죠. 상장군, 적이 쏜 화살이 꽤 깊이 박혔었는데 후방으로 물러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까지 부상이야 병가지 상사다. 모름지기 우리가 고려의 3군인데 오랑캐 놈들의 기습 공격 한 번에 혼비백산을 하다니. 내 반드시 이 패배를 되돌려주고 말 것이다. 장수들은 흩어진 병사들을 집결시켜 전투 태세를 정비하라. 예, 상장군! 이자성은 전열을 정비하고 몽골군에 대한 본격적인 전투 태세를 갖춘 다음 오랑캐 무리를 향해 돌격하라! 드디어 몽골군과 복수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고려군의 공세에 몽골 군사들이 잠시 뒤로 물러나는가 했더니 다시 고려군 진영으로 진격해서 고려의 우군을 공격합니다.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우라! 후퇴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고려 3군이지 여기저기서 지방군을 모으고 심지어는 산에서 생활하는 초적까지 끌어들여서 급조한 부대였던지라 몽골의 강군에 맞서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니, 저기 용감하게 진주에 나서서 활시위를 당기는 저 두 병사는 대체 어디서 온 누구이냐? 마산에서 초적질을 하다가 종군한 자들이옵니다. 활 쏘는 솜씨가 가히 일품이로구나. 백발백중 아니냐? 예, 상장군. 몽골 군사들이 겁을 먹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용맹수단 저 두 병사가 안 보이느냐? 모두 돌격하여 오랑캐 무리를 격퇴하라! 마산 초적으로 종군한 두 사람이 활을 쏘는 족족 적군을 맞춰 쓰러뜨리자 그 기세를 타서 고려군이 진격하여 적을 물리쳤다. 결국 몽골군과의 전투에서 고려 3군의 첫 승리를 견인해낸 주인공들은 초적 집단으로서 관군에 편입되어서 종군한 병졸들이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 편찬위원의 얘기입니다. 쏘자마자 다 그 적들이 한 두세 명씩 떨어져요. 거기에 그 많은 초적들이 분발을 했고 또 고려 3군도 용기 백배해서 그 몽고 기병 8천을 안북부 이북으로 몰아냅니다. 청천강 이북으로 다시 몰아내요. 가지고 그 동선 전투는 초창기에는 고려의 그 중군과 우군의 일부 희생자가 있었지만 오히려 몽고 8천의 그 상당수 희생자를 내면서 승리하게 되죠. 그 여기서 초적 부대는 상당한 그 어떤 궁시 실력을 뽐내게 되고 오히려 그 창검술보다 몽고와 맞서는 전술은 장사정을 가진 궁시나 노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주대 윤용혁 교수는 자신의 저서 고려 몽골 전쟁사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인상적인 것은 당시 3군에 편성되어 출전했던 초적 농민군의 분전이었다. 이들은 동선역 전투의 전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몽골의 침입에 자원하여 참전한 지금의 파주에 해당하는 경기도 마산의 초적 집단이었다. 한편 지금의 평남 신천에 해당하는 선주와 평북 곽산에 해당하는 곽주는 그 시기에 몽골군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여기는 고려 조정. 대왕 폐하, 함신진에서 기난 주청을 해왔사옵니다. 아니 최공, 함신진이라면 그 성의 방수장군 조숙창이 살레탑에게 일찌감치 항복하여 적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군진 아니요. 그렇사옵니다. 헌데 조정에 은밀히 총을 올린 자는 그 조숙창이 아니라 부사 전간이옵니다. 어디 뭐라 썼는지 그 서찰을 좀 보십시다. 국가에서 만일 배를 보내준다면 소인이 마땅히 성을 지키고 있는 몽골 사람 소미생 등을 모두 죽이고 그 다음에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을 거두어서 배를 타고 개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헌데 이 서찰을 보낸 전간이라는 자도 처음에 조숙창과 작당해 함신진을 살레탑에게 헌납한 장본인이 아니오. 그렇긴 합니다만 이 서찰에 적힌 내용은 믿을 만한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그리 하십시다. 최공이 알아서 조치를 하세요. 예, 폐하. 이렇게 해서 고려 조정에선 김영시 등 30명에게 배를 갖추어서 함신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김영시 등이 함신진에 도착하자 부사 전간이 과연 성을 지키고 있던 몽골 사람을 모두 죽였다. 몽골인 소미생은 미리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다. 부사 전간이 아전 및 백성들을 거느리고 보신도로 들어갔다. 뒤에 전간은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비록 몽골군 침공 초기에 조숙창을 따라서 함신진을 살레탑에게 바치고 투항을 했던 전력이 있지만 몽골군의 향도 역할을 했던 조숙창과는 달리 부사였던 전간은 몽골 치하에 들어가 신음하고 있던 성 안의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최후까지 노력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군 박서와 김경손이 몽골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사수하고 있던 귀주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관! 적들이 포를 쏴서 성 안으로 발도를 셀 수 없이 날려보내는 바람에 성 안에 낭아 200여 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알았다. 성중에 있는 고을 사람들 동원해서 부서진 낭아를 속히 수축하도록 하라. 고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즉시 무너진 낭아를 수축하여 지켰다. 그런데 몽골 군사가 여러 성에 항복한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포위하였다. 몽골군은 서문 쪽 무려 28개소에다 포를 설치해놓고서 공격을 퍼부어서 성에 낭아 50여 칸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죽기로 싸워서 크게 이겼다. 그러니까 몽골군의 집요한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귀주성이 그처럼 끈질기게 항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서와 김경손이라는 출중한 장수들 말고도 그 고을 주민들로 구성된 주진군들이 이 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제광 교수는 그곳이 100여 년 전에 강감찬 장군이 거란의 10만 대군을 무찔러서 크게 이겼던 역사적 현장이라는 그 자긍심이 더해져서 주민들이 한 덩어리로 뭉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제광 편찬위원과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란의 제3차 침입 때 그 소배아비가 이 구주성에서 크게 당하지 않습니까? 이 구주대첩 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군인들 한 2,000명이 넘는 병력과 400명이 넘는 별초, 그리고 뛰어난 그 임기응변과 그 신출 규모란 그 전략 전술을 갖고 있는 그 박서와 김경손, 그리고 그 안에는 또 군사들 말고도 그 일반 그 주진 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만큼은 함락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어요. 강감창 장군이 제3차 그 거란 전쟁에서 이겼던 승첩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성만큼 지키자는 어떤 절박한 심정이 이런 아주 뛰어난 전승을 일궈낸 겁니다. 살리타이군의
그 남하를 일정 기간 저지시키는데 이 귀주성 전투가 상당히 공을 세운 셈입니다. 귀주성 전투는 그야말로 유능한 통솔자, 그리고 용맹스러운 병사들,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합세를 통해서 이루어낸 그 전과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 차원에서 그들의 이제 삶의 터전을 수호하자는 지켜내자라고 하는 이런 그 결의들이 이런 승리를 가져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주성의 고려 군사들이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는 몽골군의 공격을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보기로 하죠. 그렇다면 고려 중앙조정에서 편성해서 출정시킨 고려 3군은 동선역 전투에서 1승 1패를 거둔 뒤에 어디로 가서 무얼 했을까요? 우리는 이 성을 본거지로 삼을 것이요. 몽골군이 언제 성을 공격해올지 모르니 장수들은 각자 할당된 구역에 군사를 배치하여 적의 침투를 방비하는 데에 한치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요. 고려 3군이 주둔하게 된 이 성은 지금의 평안남도 안주에 있었던 안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장군, 지금 살레탑이 이끄는 몽골 군사들이 이곳 남북성에 도착하였습니다. 나와보십시오. 살레탑 군사가 벌써 당도했단 말인가? 성 가까이에다가 아예 진을 칠 모양이로구만. 이제 머지않아 대대적인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다. 성문을 굳게 잠그고 방어 태세를 단단히 갖춘다면 이 성을 쉽게 무너뜨리진 못할 것이야. 이자성은 철저히 성 안에서 농성하는 수성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지를 구축한 몽골군은 활을 쏘고 포를 쏘는 등 성 안의 고려군을 향해서 공세를 감행합니다. 그러자 고려 3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작전 회의를 엽니다. 지금 살레탑의 군사들이 점점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성문을 폐쇄하고 적군이 성을 범하지 못하도록 방어 전술을 펴면 성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요. 아니,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성 안에 들어앉아서 방어에만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찌하자는 것이요? 당연히 성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몽골 오랑캐놈들과 시원스럽게 한바탕 싸워봐야죠. 평지 싸움에서는 몽골 기병의 기세에 넘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다 했는데 군사를 몰고 벌판에 나갔다가 과연 그자들 당해낼 수 있다고 보시오? 제 아무리 몽골의 기병이 강하기로 군사의 수로 따지면 우리가 우월한데 지레 겁먹을 거 뭐 있습니까? 3군이 성 밖으로 나가 싸웁시다. 아니 장군, 어찌하여 군사를 움직이는 일을 그리 경솔하게 할 수 있단 말이오? 언젠가는 성문 밖으로 나가서 저들과 맞붙어 싸우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오. 얼마 동안 수성작전으로 버티다가 저들이 지친 기색이 보이면 그때 가서 돌격하면 될 것이오. 난 군사를 이끌고 여기에 싸우러 왔지 안북성에 갇혀서 농성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상장군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 일단 수송작전을 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좋소. 나 혼자라도 군사를 몰고 나가 싸울 것이오. 지금 성 밖에 있는 몽골군과 당장에 맞붙어 싸우자고 주전론을 펴고 있는 이 인물은 권력자 최후의 신복으로 있다가 고려 조정에서 3군을 편성할 때 후군 진주로 임명돼서 출정한 장군 대집성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편제상 후군을 지휘하는 후군 진주는 전투 지휘 권한으로 따지자면 발언권이 가장 약한 위치였는데요. 권력자 최후의 신복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내세워 독단적으로 작전을 전행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대집성 혼자서 군사를 이끌고 출동합니다. 자, 우리는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저 오랑캐놈들을 토멸하러 나갈 것이다. 성문을 열어라! 자, 적진을 향해 돌격하라! 그렇다면 다른 장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려사 자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군 진주 대집성이 강요하여 성 밖으로 출전하였는데 다른 진주와 지병마사는 나오지 않고 성루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인 중군 진주 이자성을 비롯한 다른 장수들은 대집성을 향해서 어디 한번 싸워봐라 하면서 구경이나 하고 있었고, 대집성 혼자서 전체 군사를 인솔해서 성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최후의 이제 총애를 받던 이제 대집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이제 후군 진주로서 이제 지휘자로 이제 가 있었는데, 당시에 아마 전략을 그 몽고 전투에 이제 대비를 해서 수성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성 밖에서 이제 전면 공격으로 갈 것인가를 놓고 지휘자들 사이에 상당히 이견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마 수성전의 형태를 택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대집성은 이렇게 이제 전면 공격을 해서 이걸 감행을 해봤지만은 이게 이제 다른 지휘자들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이죠.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고려사 자료의 해당 기록을 보면 기세 좋게 전군을 총출동시켰던 후군 진주 대집성은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신은 곧바로 성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강재관 편찬위원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총사령관하고 중군 진주가 또 우군 진주가 보면은 그 부대 체계에 있어서 명령 체계에서 으뜸인데, 으뜸 장수들을 다 내버리고 별로 중요치도 않은 대집성 후군 진주가 나가니까 병사들도 의아한 거야. 그리고 나가서 자신이 없으니까 혼자 돌아와 버립니다. 비겁하게 대집성이. 그래서 거기서 그 참모진들이 전투를 하지만 정작 그 몽고군은 그 전투 상황을 묘사하면 이렇게 돼요. 몽고 보병이 고려의 기병과 보병들을 끌어냅니다. 3군을. 아마 3만 명 약간 안 되는 병력인데 끌어내요. 아주 쭉 끌어내가지고 딱 정중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려가 그걸 덮칩니다. 몽골 군사들은 말을 타지 않고 대오를 갖추어서 서 있기만 하였다. 고려 군사들이 그들을 향해 진격하였는데, 그때 몽골의 기마병들이 우측에서 활을 쏘면서 고려의 우군을 향해 돌진해왔다. 공격을 받은 우군이 우왕좌왕하자 중군이 우군을 구하려다가 역시 몽골 기병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여 다투어 후퇴하였는데, 이때를 놓칠세라 몽골군이 기세를 올려 추격해왔다. 사상자가 반이 넘었다. 장군 이연문, 장군 정웅, 그리고 우군 판관 채식 등이 죽었다. 결국에 고려 3군이 참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고려군이 몽골군을 얕잡아 봤거나 몽골군이 흔하게 쓰는 유인 전술에 넘어갔다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최후의 신복이었던 대집성과 총사령관이었던 상장군 이자성 사이에 이 전술상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을 더 큰 패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함경도 북쪽, 그러니까 두만강 이북의 간도에 터전을 두고 있었던 동진국에 대한 기사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그해 10월에 몽골 사람 2명이 평주로 찾아옵니다. 그러자 고을에서는 그 수상쩍은 몽골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서는 고려 조정에 알립니다. 이 소식을 접한 조정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자들이 몽골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자들의 행동 거지가 수상쩍으니까 평주에서 일단 그들을 가둬놓고서 조정의 의견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전시입니다. 틀림없이 적의 첩자일 겁니다. 마땅히 죽여서 화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분이 수상하다 하여 무턱대고 죽여버린다면 그것이 도리어 더 큰 화근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이지도 않은 조고요를 죽였다고 몽골군이 생트집을 잡아서 쳐들어온 것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신분 확인도 안 된 자들에게 직사 대접이라도 하자는 말입니까? 아, 그만들 하세요. 일단 사람을 보내서 그자의 정체를 확인하도록 해야겠어. 결국 조정에서는 전중시 여사 김효인을 평주로 보냅니다. 그래서 김효인이 그 수상한 몽골인들에게 이것저것을 캐물었는데, 그 몽골인들이 가지고 온 공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몽골 군사가 처음으로 함신에 왔을 때
우리 군사를 영접하고 항복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너희 나라에서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항복을 한다면 우리 몽골 군사들은 동진으로 떠날 것이다. 조사해보니 한 명은 몽골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여진족이었으므로 비로소 그들이 몽골 군사인 것을 알았다. 몽골군 진영에서 보낸 사신이 틀림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만일 고려군이 지금 항복을 하면 우리 몽골군은 동진을 향해 떠날 것이다 라는 구절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몽골의 다음 정벌 대상이 동진국이란 얘기가 아닙니까?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일정 기간 동안은 동진이 고려에도 사신을 보내고 상당히 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12년 말서부터 삭주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동진은 고려하고도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이제 얘기했던 화주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레타비가 이제 항복하면 동진으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진도 아직 몽고 통제하에 들어오지 않았었으니까 동진을 이제 정복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몽골의 동방정벌 스케줄에 고려 다음으로 동진국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고려의 항복을 받으면 동진으로 향하겠다는 표현은 아주 당연한 것이란 얘기죠. 강제광 편찬위원 역시 몽골이 고려 정벌 이후에 다음 순서로 동진을 대상으로 침략 전쟁을 벌이겠다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동진 침공에 고려를 철저히 이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몽고군은 이 동진이 상당히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동진을 점령을 해서 그 병력을 끌어다가 고려를 치고 싶어 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역으로 먼저 고려를 쳐들어가서 고려의 그 북계 병사들을 끌어다가 동진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와요. 대몽전쟁의 그 몽고 황제가 준 조서에 보면은 국왕에 친조를 해라. 두 번째, 포선 만노를 치기 위해서 너네가 병력을 내놔라. 이게 두 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고려의 그 입장에서 동진을 쳐들어가는 거는 두 가지 면에서 약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몽고군에게 자기 병력을 뺏기는 거고 고려군의 병력을. 두 번째는 그 병력이 소모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몽고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몽골은 고려를 정복한 다음에 고려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동진을 치려고 계획하고 있었단 얘기죠. 고려가 항복을 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몽골이 동진을 칠 때 고려군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고려의 군사가 동진과의 전쟁터로 빠져나간 그 틈을 노려서 고려를 공격하면 손쉽게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해 11월 북계 분대 어사로 파견됐던 민희가 조정에 돌아와서 몽골 총사령관인 살레탑을 만났던 일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소인은 병마판관 원해랑 최견현과 함께 3군의 지휘에 의해서 몽골군 병영에 들어가 몽골 병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는데 웬 원수 한 사람이 스스로를 황제의 권한을 대신하는 권황제라 칭하고서 모포를 두른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살레탑이었습니다. 방은 비단으로 꾸려져 있었고 살레탑 좌우에는 여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살레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나라에서 우리 군사를 상대로 방어 전쟁을 하기로 했으면 어디 한번 굳게 지켜보도록 하라. 그리고 투항을 하려거든 투항을 하도록 하라. 물론 맞서서 싸우려거든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런데 어느 쪽이 되었든 빨리 결판을 냈으면 좋겠다. 헌데 그대의 직책이 무엇인가? 살레탑이 그렇게 물어서 소인은 분대 권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살레탑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대는 낮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로군. 돌아가서 전하라. 직책이 높은 고관이 빨리 와서 항복을 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물러나왔습니다. 보고드릴 말씀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살레탑과 고려 조정의 화친을 위해서 심부름 하는 역할을 왕족인 회안공 정이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에서 이처럼 화친을 위한 탐색전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귀주성에선 그 순간에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장군! 성 밖을 보십시오. 우리 성을 보위하고 있는 몽골의 군사가 배로 늘었고 무기 또한 더 많아졌습니다. 걱정 말고 병사들은 각자 맡은 구역을 목숨을 바쳐 방어하도록 하라. 장군, 저들의 포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포자가 30대도 넘습니다. 두려움 말고 우리도 불을 쏘아 돌을 날려보느라. 공사들은 활을 쏘아라. 몽골 측에서 북계의 여러 성들의 군사를 모아서 귀주성을 공격하였는데 포차를 30여 대나 줄지어 놓고서 쏘아대니 성벽 50여 군데가 부서졌다. 병졸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무너진 것을 즉시 쇠고리줄로 얽어매어 복구하도록 하라! 박서가 군사를 시켜 무너지는 대로 수축하고 또한 쇠고리줄로 얽어놓으니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였다. 결사대는 성문을 열고 돌격하라! 박서가 성 밖으로 출전하여 크게 이겼다. 자, 그렇다면 다른 성들이 미리 겁을 먹고 투항을 해버리거나 혹은 몽골군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이 와중에 귀주성에서 이처럼 사투를 벌여서 성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이 고려군의 방어 전략상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몽고체 3군이 무려 108일간 구주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여기에서 놀고 마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뒷짐지고 성 주위나 빙빙 돌고 마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비록 몽고군에는 패했지만 완전히 그 전력이 소모되지 않은 그 병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주, 가주, 곽주, 태주, 운주, 창주 같은 청천강의 연해에 있는 성들이 있어요. 그런 성들은 몽고군의 함락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락되기 전에 배를 타고 청천강을 따라가지고 청천강 하구에 있는 섬에 입보합니다. 주 부사가 별초고를 거느리고 일부 백성과 그 주에 있는 관리들을 거느리고 먹을 식량 조금 그리고 문서, 공문서, 그 무기들을 갖고 배를 타고 빠져나갑니다. 귀주성이 개전 초기에 무너졌더라면 귀주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태주, 운주, 각주 등 여러 성들이 일찌감치 함락돼서 그곳의 병력과 물자와 주민들이 몽골 휘하로 넘어가고 말았을 텐데 귀주가 버텨주는 바람에 그들의 진격을 지체시켜서 그 사이에 많은 작은 성들에서 인력과 물자들을 인근 섬으로 도피시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08일간이나 그 구주선을 지킴으로써 몽고체 3군이 몽고체 1, 2군과 합류를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안북성을 접수했더라도 그 이남으로 못 내려가요. 그 효과가 있고, 네 번째로는 자주성까지 가는데도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 청천강 건너면 자주성을 만나거든요. 건너면 그 박주 옆에 이제 자주성이 있는데요. 그 자주성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구주성, 자주성, 이남 축선으로 해서 그 내륙로의 주연들이 모두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대몽전쟁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북대로에 있는 여러 개의 성들이 함락되었고 청천강 이북에 있는 여러 개의 그 작은 성들이 함락되었지 청천강 이남에 있는 주연은 함락된 게 거의 없고 평주 정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려를 침공한 몽골군의 상당한 병력이 초기부터 귀주성 싸움을 하느라고 거기에 발이 묶인 바람에 남쪽으로 내려간 몽골 병력은 그만큼 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단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학자 서거정은 동국 통감에서 귀주성 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라, 외로운 성이여. 약한 군사로 천하의 사납고 강성한 오랑캐를 맞아 동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산악처럼 우뚝 서게 하였도다. 우리나라에서 성을 잘 지킨 사례로 안시성 이후 귀주가 있었으니 박서와 김경손의 공은 진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도다. 평주에 수상한 몽골인 2명이 나타나서 그들을 일단 붙잡아서 가두었다는 얘기를 소개했었지요. 그 소식을 접한 몽골군 측에서 분기탱천에서 참혹한 복수전을 자행합니다. 우리 대몽골 제국 황제 폐하의 군대에서 보낸 사신을 더구나 공문을 지참한 것을 보고도 옥에 가두다니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보이는 대로 모조리 죽이고 불태워라. 몽골군은 한밤중에 성 안으로 돌입하여 그 고을 관원을 죽이고 성을 무찔렀으며 가옥에 모조리 불을 질러 닭과 개까지 절종시켰다. 그런 다음 자, 이제 우리는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갈 것이다. 출정하라. 몽골군은 드디어 개경으로 향합니다. 몽골 군사가 개경 외곽에 이르러 선의문 밖에서 진을 쳤는데 포도 원수는 금교에 진을 치고 적거 원수는 오산에 진을 치고 당고 원수는 포리에 진을 쳤다. 선봉군이 예성강에 이르러 집을 불태우고 인민을 죽이고 노략질한 것이 이루 셀 수 없었다. 몽골군이 선의문 밖에서 진을 쳤다고 했는데요. 이 선의문은 개경을 둘러싼 나성의 서쪽에 있는 문을 일컫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의 나성을 몽골군이 포위했다, 이런 얘기죠. 그 시각 몽골군 총사령관인 살레탑은 지금의 안주에 해당하는 안북성에 앉아서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개경을 포위했다고 하는 군사는 어디에서 갈라져 나온 어떤 부대였을까요? 몽고 제1군인 그 살레탑을 원수로 하는 그 부대가 서북대를 쭉 따라서 함신진, 인주, 용주, 철주, 선주, 가주, 곽주를 건너가지고 청천간을 도하해서 안북부 전투에서 승리해서 안북부를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북부 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군은 그 함신진에서 그 지름길로 철주를 먼저 점령을 하고 거기서 용주를 점령하고 철주로 내려오는 일정과 합류를 합니다. 같이 내려온 겁니다. 선주 곽주까지. 가지고 1군과 2군이 그 같이 안북성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승리하고 거기서 1군은 머물러 있고 2군 별동대가 당고 포도 적권수인데 걔네들이 바로 평주를 도륙해버린 다음에 개경을 포위합니다. 강제광 편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개경을 포위한 군사들은 말하자면 몽골군 제2군의 별동대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몽골군 제3군은 귀주성에서 박서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과 싸우느라 아직 거기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려사 조료는 이러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개경에서는 소요가 일어나고 인심이 흉흉하였다. 그러나 최후는 그의 사위인 대장군 김약선과 더불어 가병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호위하게 하고 성을 지키는 자는 모두 노약자뿐이었다. 자, 여기에서 성을 지키는 자는 노약자뿐이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성에는 이제 노약자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왕을 지키는 호위는 허술한데 당시 집정자인 최우와 그리고 김약선 그들은 가병으로 무장해서 신변호위를 담당해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왕실은 어찌돼도 이제 상관이 없고 최후의 자신의 그 신변만 보호하는데 급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데 좀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약한 병사들은 고려 3군에 편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초저까지 끄집어다가 올려보내고는 지 정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가병하고 야별초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을 지키는 건 노약자라고 했는데 그걸 레토릭 같고 어쨌든 이런 거는 몽고군의 침입을 당한 것도 놀랍고 그리고 몽고군에게 안북성 전투에서 아주 맥없이 무너지자 더 불안한 겁니다. 최씨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 해서 왕궁을 수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서에 가면은 최씨 정권의 집이 왕궁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왕을 자처하는 사람이고 왕은 허수아비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신변 보호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고려가 거란군과 전쟁을 치를 때에도 당시의 권력자 치충원은 관군 중에서 날쌔고 용맹스러운 장정들을 모두 뽑아다가 자신의 사병으로 삼고서 국방이야 어찌됐든 스스로의 신변 안전에만 몰두했던 내용의 기사를 사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최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성을 지키는 군사는 모두 노약자뿐이었다는 구절은 최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약간의 과장이 섞인 표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 이제 몽골 군사가 개경을 포위한 지경인데 최후를 비롯한 고려 조정에선 어떤 대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대왕폐하, 지금 몽골의 군사가 서울의 사대문 밖에 와서 진을 치고 있사온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흥왕사를 공격하여 난장판을 만들어버렸다 하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지 경들이 어디 말을 좀 해보시오. 성곽의 방비를 튼튼히 하고 적과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니 되옵니다. 지금 살기등등한 저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당하자는 것이오. 최공의 의견은 어떠하오? 개경을 포위하고 있는 저들을 자극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일단 화의를 청하는 쪽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럼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하자는 말이오. 항복이 아니라 일단 화친을 제의해서 저들의 노기를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우선 어사 민희를 보내서 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강화를 맺도록 타진하게 하고 적반사를 따로 임명해서 선임은 밖에 있는 몽골군의 원수들을 맞아들여 선은관에 머물도록 호의를 베푸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알겠소. 최공의 뜻이 그러하다니 그리하도록 합시다. 문을 열고 나가 싸우면 싸울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혹은 압록강을 건너 몽고군의 그 증원부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전쟁은 절반쯤은 졌다. 절반쯤은 졌지만 우리 고려 3군이 괴멸된 건 아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북성 밖에, 그러니까 안북성 안에는 살탑이 있고 안북성 밖에는 오히려 쫓겨나가지고 고려군이 머물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구두성, 자주성 함락되지 않았다. 이 정도라면 몽고군을 철수시킨 다음에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개경에서 문을 열고 나가 무모하게 싸우는 것보다 제스처로서 최대한 금품을 베풀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항복을 해주는 게 그게 옳지. 항전을 해서는 전쟁이 길어지고 더 많은 성이 함락당하고 더 많은 인민이 약탈당하니까. 그러니까 최후는 몽골군이 남하에서 개경 외곽에 이르렀을 때부터 이미 화이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강제강 편찬위원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로 표현해서 화이고 화친이지 몽골 쪽 입장에서 보면 고려 조정으로부터 항복을 받겠다고 벼르고 있었겠죠. 몽고와의 전쟁을 초기에는 이제 최후가 상당히 이제 강경한 입장에서 수행을 하고 지휘를 이제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몽고군이 이제 개경 가까이에 밀어닥치기 시작하면서 점차 화이 쪽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가병을 호위하면서 한 이제 표현은 이런 그 화친에 이제 대비해 가지고 최후의 그 신변난전을 도모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요 시기부터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 강화로 피신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이런 모습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철 교수 얘기 중에 강화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바로 그 무렵에 승천부 부사 윤인이란 사람이 최후에게 와서 강화도가 난을 피하기에 좋은 곳이라면서 최후에게 귀띔을 했고, 그러자 최후가 그 말을 믿고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강화천도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룰 때 소개하기로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안북 도호부에 머물고 있던 몽골군의 총사령관 살레탑이 3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공식적으로 고려 조정에 보냅니다. 드디어 그 사절단이 대궐에 도착합니다. 대왕폐하, 몽골 사신이 궐에 도착하였사옵니다. 알겠소.
심히 대관전으로 나가서 맞이하겠소. 이때 온 몽골 사신단은 안북성에 주둔하고 있던 살레탑이 보낸 것이지만 몽골 황제의 국서를 지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상으론 몽골국 황제의 사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상국, 즉 윗나라의 사신이므로 임금인 고종이 맞이하러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몽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를 진행하는 중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몽골국 황제 폐하의 조서를 지참하고 고려에 찾아온 폐하의 사신입니다. 고려의 국왕께서는 예를 갖춰 조서를 받으시지요. 알겠소. 몽골 사신께서는 저쪽으로 가서 과인을 마주보고 서시지요. 아니, 소인이 거기에 서면 대왕께서는 북면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과인이 북면을 해야지요. 아니될 말씀입니다.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면을 하고 서십시오. 예, 그렇다면.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려사의 해당 기록은 이렇습니다. 몽골 사신이 대궐에 이르렀다. 고종이 대관전 뜰에 내려가 북면하여 맞으려 하였으나 몽골 사자가 말림으로 이에 따라 남면하였다. 북녘북, 얼굴 면의 북면이란 북쪽을 면한다, 즉 북쪽을 향해 선다 그런 뜻입니다. 임금은 본래 북쪽의 등을 향하고 남쪽을 바라보는 남면 자세를 취하고 신하는 북쪽을 향해서 임금을 마주보는 것이 이 군신 간의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고종은 몽골 사신을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은 그 맞은편에서 북쪽을 바라봄으로써 신하의 자세를 취하려 했던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스스로를 몽골 황제의 신하의 지위로 낮추려 했던 것인데요. 오히려 몽골 사신이 말리는 바람에 자세를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건 결국 최후의 의도죠. 의도고 어떻게든 몽골 사신의 환심을 사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의중이 고려가 항복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해야지 살레탑이 노기를 풀고 너네가 실수로 저고려 죽인 거야. 의도하지 않았어. 라고 살레탑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많은 공물을 그에게 바치고 해서 철군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철군은 오히려 빠릅니다. 몽고군이 철군을 했던 거는 고종 19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몽고군이 철수한 거가. 어떻게 보면은 구주성이 1월까지 항전하고 있었으니까 빨리 철수를 한 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고려 그 조정에서 싸우지 않고 항복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우선은 몽골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 이제 그만 싸우고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자존심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건 그렇고 몽골 황제가 보내온 국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요약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짐이 이번에 살레탑에 군사를 보낸 것은 고려 국왕인 당신이 순종하겠는가 대항하겠는가를 물어보기 위함이다. 만일 거란이 귀국을 침공했을 때 우리 몽골이 그들을 내몰지 않았으면 당신들은 더 늦도록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인가? 사신 저고해를 보낸 것은 당신들을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그를 없애버렸는가? 저고해 사건을 조사하려고 간 사신을 당신들은 또 화를 쏘아서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는가? 자, 잠깐. 여기에서 새롭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려의 사신으로 왔던 저고여를 몽골에서는 고려에서 죽였다고 했고 고려에서는 저고여가 이미 압록강을 건너가서 죽었으니 우가하 등 다른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이미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러자 몽골 측에서 그 사건의 내막을 조사하겠다고 사람을 파견했다는 내용과 고려에서 그 조사단을 향해 활을 쏘는 등 위협을 가해서 돌려보냈다는 사실은 처음 드러난 부분이죠. 그 역시 몽골 측의 억지 주장인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일찍이 우리 몽골 제국의 영역 일부가 귀순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제 국토가
통일되었다. 우리는 누구든 순리를 거역한다면 단번에 쳐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신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한다. 고려왕인 당신네 백성 가운데 귀순하는 사람은 종전대로 살게 할 것이요, 귀순하지 않는 백성은 범의 새끼를 잡듯이 할 것이다. 그러니 속히 귀순하라. 여기에서 귀순하라는 말은 항복하라는 의미겠지요? 고대에도 본래 사신을 통해서 주고받는 국서의 경우에는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인사말부터 아주 깍듯이 하고 나서 본문 역시도 가능하면 예를 갖춰서 표현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하는 게 상례였는데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지만 몽골 황제의 이 서찰은 글자 그대로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식의 이 협박 편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고려 조정으로서는 뭐라 항변할 처지가 못 됐던 것이죠. 고려 조정에서는 몽골군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 선물 공세를 취하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왕은 몽골에서 온 사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고 금그릇, 은그릇과 비단, 모시 등의 물건을 몽골군의 새 원수에게 보내주고 사신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회원공 정을 보내 토산물을 살레탑에게 전하게 하였다. 또한 몽골 장수 당고, 적거, 살레탑의 아들에게는 각각 은 5근, 모시 등 옷감 2,000여 필, 말 한 장에 다는 안첨과 마영 등의 물건을 보냈다. 그렇다면 고려 조정이 몽골군과의 전쟁을 화의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던 그 시간에 개경을 포위하고 있던 몽골군은 점잖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 마음껏 부수고 마음껏 약탈하라. 불을 질러라. 몽골군이 지나간 개경의 거리는 순식간에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들은 개경을 지나서 거침없이 남쪽으로 진격합니다.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몽골 군사가 광주, 충주, 청주 등지로 향했는데 지나는 곳마다 잔멸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 그렇다면 개경을 포위했던 부대가 고스란히 남쪽으로 진격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온 부대일까요? 김광철 교수와 강재광 편찬위원은 광주와 충주, 청주로 쳐내려간 부대는 개경을 포위했던 군사들 중에서 선발한 별동부대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개경 초토화시키면서 또 이제 고려와 그 사이에 또 이제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온 군대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 선발부대인 남노군 그 개경을 초토화시켰던 그 부대들 가운데에서 일정 인원씩을 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뭐 한 500명씩 선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선발해서 구성한 별동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별동대들이 그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광주, 충주, 청주 이런 지역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개경을 공략하는 것과 함께 고려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쪽에 대한 후방 지역에 대한 이제 공격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다. 개경을 포위했던 세력이 바로 몽고 제2군입니다. 당고, 포도, 적거의 별동대인 겁니다. 걔네들이 철주성을 도르겠던 장본인들이고 평주성을 아주 닭 한 마리, 개 한 마리 없이 철종시켜버린 게 바로 그 극악무도했던 고려인들의 그 치를 떨게 고 두려움을 떨게 했던 바로 몽고 제2군 별동대입니다. 당고, 포도, 적거 원수. 그들이 개경 지금 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경 인심이 안 좋습니다. 두렵고 들끓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행 그리고 그들의 그 두려운 그런 것 때문에 그 중에 한 장수가 대부분의 병력을 이끌고 충주, 청주, 광주로 횡령을 하면서 약탈을 하는 겁니다. 빨리 항복하라고 더 추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주나 청주 등지에서는 누가 그들을 맞아 싸웠을까요? 아니면
대책 없이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미리 얘기하자면 충주의 경우에는 몽골군이 나타나자 양반들은 모두 도망치고 노비들로 구성된 노군과 하급 기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잡류들만이 남아서 결사항전을 벌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기로 하죠. 한편 최후가 준 선물을 가지고서 안북성에 주둔하고 있던 살레탑을 찾아간 회안공 왕정은 삼가 문안드리옵니다. 소인은 고려 왕실의 종친으로서 어명을 받고 찾아온 왕정이라고 하옵니다. 멀리 뜰 아래에 엎드려서 큰절부터 합니다. 어서 오시오. 이윽고 왕정은 준비해간 음식이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자, 이 술이 바로 내가 아끼던 젖술인데 오늘 귀한 사람이 찾아왔으니 대접하리다. 자, 받으시오. 예, 고맙습니다, 장군. 사서에는 고려 사신 왕정이 살레탑이 권하는 대로 사양 않고 술을 다 받아 마시니 살레탑이 흡족해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살레탑이 답방 사신편으로 고려 왕에게 보낸 편지에는 경악할 만한 분량의 공물을 바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